13일 금요일을 맞아 자금 조달 계획서 깐깐해지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즉 2020년 3월 13일부터 주택을 거래하려면 더욱 깐깐해진 자금 조달 계획서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됐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자, 일단 투기과열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 그리고 9억 초과 고가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서류 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알아야 될 4가지. 서울 9억 넘는 집을 살 때는 증빙서류 첨부해야 된다. 증여자금도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따져야 된다.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그렇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안양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사람들로 포함된다. 오케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플러스 3억 이상,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인데,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3억 이상인 경우. 자, 비조정 대상 지역도 들어가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6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서 6억 이상 집을 사는 경우에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한 장짜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 뭐 얼마, 주택담보대출 3억 뭐 이런 거 예시가 있는데, 밑에 한번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증여, 상속,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리고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됐다. 자,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명시해야 된다. 자, 부모,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 증여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5억 원을 증여받아서 취득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면 증여 상속칸에 총액 5억 원을 적고 증여자 관계가 부부라고 표기해야 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보이시나요? 여기? 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당해 주택지금 자금으로 사용했다면은 증여 상속으로 하고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서 주택 취득자금을 사용했다면은 그 밖에 차입금 해가지고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존속도 있고 비속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당해 취득지금 했다면은 얘도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최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예금은 예금잔액 증명서를, 주식 매각점, 자, 이거 종류 한번 봅시다. 증빙서류. 예금은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 매각대금은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와, 잔고증명서 하니까 저번에 나 법인 만들 때 생각난다. 자, 그리고 대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서 등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 그리고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증여, 신고서 첨부.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서, 대출 신청서 등 금융 거래 확인서, 상속 증여 신고서. 그러니까 거의 다 공적 서류예요, 공적 서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서류를 첨부해라 이런 거죠. 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처음에 못 들으신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 올려드립니다. 단 처음 시작할 때랑 끝에 날 때 이제 아마 질문 받은 걸 좀 제가 빼고 올릴 거예요. 자, 예컨대 A씨가 서울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예금액 3억 원, 자기 돈 3억이죠. 그리고 담보대출 3억 원. 서울 같은 경우 맥스 40%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30%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 매각 대금 1억 원.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액. 그 전에 있던 집인가 봐요. 3억 원. 그러면은 3, 3, 1, 3이니까 10억 딱 드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금액이니까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이거는 대출 신청서. 그리고 주식 매각 대금 1억 원이니까 주식 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거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자기 자금이라면은 금융기관 예금액이면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라면 주식거래소 잔고 증명서. 증여 상속이라면 신고서, 납세 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라면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장인 같은 경우. 그건 이제 소득 증빙 서류. 자, 부동산 처분했다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가 이제 부동산 이번에 전세를 올려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 올려받은 걸로 좀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차입금.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겠죠.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이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관련된 해당 금융기관에다가 증명하도록 서류를 달라 그러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기서 이제 많이 놓치시죠, 여러분들이.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뭐 돈을 빌리는 것도 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설령 이렇게 하려면은 계약서 쓰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꼭 이 4.6%를 못 하시더라도 뭐 그냥 일반적인 2% 3% 이자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부모님한테라도 돈을 빌리면은 그냥 제3자한테 금융기관한테 빌렸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들 수 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는 계약 체결한 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 신고 기한 30일 내인데 계약 체결한 뒤 30일 내. 이게 뭐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죠.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복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증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을 이렇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개인정보 노출되는 게 부담이 되거나 직거래 한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어차피 매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매수인이 직접 관청에 내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끼려다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그냥 맡기는 게 낫다. 그래서 만약 기간 넘기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그러니까 복비 아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기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뭐 이렇게 내용이라든가 종류라든가 뭐 이렇게 그 작성 요령, 그리고 특히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 증빙 자료, 요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될 거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증빙 자료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공적 기관에서 누구나 봐도 공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료들을 뭔가 떼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고한, 납세를 한 어떤 국세청이나 그런 세무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요거죠. 그 밖에 차입금. 그 밖에 차입금이라니까 이제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편법증여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개인 간의 거래를 돈한다면은, 계약 기간, 그리고 해당 금액, 그리고 그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언제 줄 거냐, 언제까지 기간, 그래서 해당 이자 금액, 기간, 누구한테 빌리는지, 그리고 언제 상환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야 된다, 공증을. 근데 제가 알기로 공증 받는데 이제 수수료가 되는데 1억에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3억 빌린다 그러면은 한 200 정도 들 텐데, 그렇게 내더라도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단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시면 되고요. 좀 더 이게 정부가 깐깐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 마무리는 항상 행복합시다. 아시겠죠? 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